내 등을 긁어주면 내 등을 긁어주마. 우리가 우정을 떠올릴 때 흔히 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라는 낭만적인 구호를 떠올린다. 특히 삼총사에 나오는 달타냥과 아토스, 포르토스, 아라미스의 관계는 이러한 구호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을 면밀히 살펴보면 완전히 사심이 없는 헌신이라기보다 내가 도움을 주면 언젠가 나도 도움을 받는다 라는 호혜적 이타주의가 깔려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생물학적 현실에서나 문학 속에서나 결국 이타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대가나 보답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론을 떠올려보면 이타적인 행동이 유전적으로 지속되려면 두 가지 큰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나는 혈연 관계를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공유하는 친족을 돕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혜주의에 기반한 상호 보답이다. 자녀나 형제 등 가까운 친족에게 베푸는 이타성은 결국 자신의 유전자에도 이득이 되므로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다. 직접적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금 남을 돕고 나중에 그 대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타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생긴다. 이 호혜적 이타주의는 생물학적 진화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도덕 및 우정 관계까지 폭넓게 설명해준다. 내가 남에게 해준 만큼 언젠가 되돌려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없으면 이타적 행동은 쉽게 사그라질 위험이 크다. 호혜적 관계라 함은 늘 주고받음이 전제되기에 만약 받은 쪽이 보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지게 마련이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임승차자 문제로 이어진다. 문학 작품 속 삼총사의 예 뒤마의 삼총사 속 달타냥과 세총사들은 가난하고 위험이 도사리는 시대를 살아간다. 이들은 서로를 돕고 빚을 나누어 갚고 밥 한 끼라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의리를 과시한다.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이유는 언젠가 나도 이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예상 혹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 심리가 깔려있다. 아라미스의 말, 풍족할 때 여기저기 식사 대접을 해놓으시면 어려울 때 조금은 거두어드리게 되어 있었다. 달타냥의 보답, 위험천만한 임무를 대신해주던 친구들에게 자신이 영국에서 가져온 금품을 아낌없이 나누어준다. 결국 이들은 내가 내 등을 보일 때 너는 나를 지켜주고 네가 약할 때 나는 너를 지켜준다 라는 형태로 결속을 다지며 우정을 공고히 한다. 서로 위험 속에서 등 뒤를 맡기고 언젠가 내게도 도움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함께 목숨을 걸기까지 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 속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테네시 윌리엄스의 작품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서 블렌치 두보이스는 낯선 분의 친절에 의지에 살아왔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호혜주의에는 언젠가 나 역시 보답을 받거나 혹은 보답을 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른다. 낯선 이들의 호의가 정말 무한정 계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블렌치는 결국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도 친족의 온전한 도움도 얻지 못하고 정신병원으로 끌려가고 만다. 이처럼 호혜주의는 보답이 올 것이라는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 취약해지기 쉽다. 동물세계의 호혜적 이타주의, 흡혈박쥐, 사례 문학 속 예시만큼이나 실제 자연계에서도 흥미로운 호혜적 이타주의 사례가 존재한다. 중남미에 사는 흡혈박쥐는 무리 생활을 하며 서로 먹이인 피를 되새김질하여 토해주는 방식으로 나눈다. 이들은 사냥에서 실패하면 하루 이틀 굶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 동료가 배불리 먹었을 때 조금이라도 나누어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커진다. 오늘은 내가 굶고 너는 배불리 먹었지만 내일은 내가 성공하고 네가 실패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바로 상호 호혜를 가져온다. 만약 무임승차를 일삼는 개체가 있다면 언젠가 그 행동이 밝혀져서 무리에서 배제되고 만다. 흡혈박쥐의 예시가 보여주듯이 호혜적 이타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과거의 상호 도움을 기억하는 능력, 그리고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는 집단적 체계가 필요하다. 존 스타인백의 문학 속 우정, 생쥐와 인간, 레니와 조지의 관계는 한 명은 힘이 세지만 지적 능력이 모자라고 다른 한 명은 머리가 좋지만 경제적 여건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서로를 돕는 호혜주의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조지는 레니가 벌어오는 노동력을 이용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도모하고 레니는 조지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켜주려 한다. 또띠아 마을 이야기. 몬테오레이의 파이자노들은 가난한 동네에서 거의 무규칙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상호 베풀미라는 엄격한 불문율을 공유한다. 술과 음식이 생기면 함께 나누고 집주인 데니에게 언젠가는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자주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들은 늘 언젠간 보물을 찾아서라도 데니에게 호의를 보답하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의도만큼은 항상 진심이다. 분노의 포도. 조우드 가족이 다른 이주민들과 음식을 나누고 텐트를 빌리고 서로 차를 수리해주며 함께 힘을 합치는 과정은 한없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가진 것 없는 이들이 오히려 더 쉽게 나누는 역설적 장면을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호혜주의의 논리는 명확하다. 오늘 내가 남을 도와준다면 내일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남도 나를 도울 것이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본질적으로 한쪽이 먼저 주고 다른 쪽이 나중에 갚는 일이기에 불안정하며 중간에 사기를 치려는 유혹도 생긴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는 사기꾼을 벌하고 배제하라라는 도덕적 법적 규범이 생긴다. 또한 이런 규범이 존재하더라도 사람들은 늘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을 조심스레 경계한다. 키케로의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불신을 산다 라는 말처럼 신뢰를 깨뜨리는 사람은 호혜주의적 사회에서 도태된다. 우리가 타고난 살인자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을지언정 많은 연구자들은 인간에게는 호혜주의적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간 사회가 어떻게 협력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람들이 호혜적 이타주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한편으로
한편으로 도덕과 교육의 영향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그러한 성향이 어느 정도 뿌리 내렸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결국 우정이란 온전히 이기적 이득만을 바라는 교환은 아니지만 호혜적 교환이 없다면 길게 지속될 수 없는 관계임이 분명하다. 삼총사. 나 스타인백의 소설들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 속에 고귀하고 낭만적인 우정의 빛이 깃들어 있으면서도 그 밑바탕에는 분명하게 우리 함께 살기 위해 서로에게 의지한다라는 이타이기, 혼합의 현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가족과 친구들을 도와주고 또 도움받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생존해왔다는 점을 떠올리면 우정이란 필연적으로 호혜적 선택인 셈이다. 진정한 우정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서로의 약점까지 보듬어주고 위기에 놓인 순간에 내 등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지닌 관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전혀 주고받음 없이 일방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결국 호혜주의는 우리의 삶 곳곳에서 작동한다. 우리는 우정을 통해 돈이나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소한 일부터 인생의 큰 위기까지 서로 보살피며 친구 좋다는 게 뭐냐라는 말 안에 담긴 묘미를 체험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 등을 긁어주면 언젠가 내 등도 긁어주겠다라는 약속이 깔려 있을 때 비로소 꽃을 피운다. 정말로 위대한 우정은 뒤를 지켜주는 호혜적 선택을 통해 이뤄진다. 삼총사를 빌어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의 칼끝을 향해 싸우기보다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한다. 그 진심 어린 협동심과 의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거친 세상을 견디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이다. 이처럼 호혜적 이타주의는 인간관계의 기반이 되어왔고 많은 문학작품 역시 이를 아름답게 그려왔다. 한 번의 손해가 결국 다음번 더 큰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사기꾼을 배제하고 우정을 지켜내려는 집단적 노력이 있기에 우리는 내가 받았으니 나도 갚아야지 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 결국 우정이란 진화의 단계에서부터 우리에게 새겨진 내 등을 긁어주면 내 등을 긁어주마 라는 생존의 지혜가 인간 사회의 따뜻한 윤리와 맞닿아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이타주의는 과연 실제로 존재할까? 인간 사회에서 이타주의는 끊임없이 논쟁되어 온 주제입니다. 이타주의는 과연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이타적인 성격형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연구 결과들은 이타주의의 복잡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타주의의 핵심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돕는 데 있습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는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뇌의 보상 중추가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을 도울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감정이 이타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즉, 이타적인 행동은 선한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개인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전학 연구는 이타적인 성향이 유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특정 유전자 변이가 공감 능력이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타적인 성격형이 어느 정도는 타고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타적인 성격은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교육, 사회적 환경 등이 이타심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타적인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합니다. 문화는 이타주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 문화보다 이타적인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며 이는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는 문화적 가치와 연결됩니다. 성별에 따른 이타주의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남성은 위험을 감수하는 영웅적인 이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여성은 돌봄과 봉사와 관련된 이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생물학적인 차이보다는 사회적 역할과 기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이타적인 행동을 촉진합니다. 행복감, 감사함,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타인에게 더 관대해지고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반면 죄책감이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이타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이타주의가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적응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친족 선택 이론은 유전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보존하려는 본능을 설명하며 상호 호혜성 이론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미래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설명합니다. 최근 연구는 이타주의가 유전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진화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사회적 학습과 문화 전달을 통해 이타적인 행동을 배우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는 이타주의가 단순한 본능을 넘어 사회적 규범과 가치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이타주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입니다. 순수한 선의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회적 기대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타주의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천박하고 치사하고 혐오스럽고 악마적이고 잔인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모사꾼 기질을 확인해주는 사실들을 찾아내도록 하라. 당신이 어제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찾아보라. 당신은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부터 수많은 결론이 나온다. 아무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경험을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도 중요한 이 물음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어제 하루를 생각해보라. 중요했던 순간들과 이 순간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생각해보라. 가능하면 매 시간마다 떠올랐던 생각들과 세부사항까지 다시 떠올려보라. 이 재구성으로부터 출발해서 당신의 태도를 생각해보라. 그 태도를 한번 심판해보라. 당신 자신에 대해 초연하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심판하라는 게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운용하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시선으로 해야 한다. 우선 당신이 어제 했던 가장 사소한 행위들을 지극히 관대한 눈으로 바라보라. 당신이 은밀하게 품고 있던 모든 생각을 좋은 면에서 해석하라. 어제 하루 내내 당신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주의 깊고 이타적이고 동점심 많고 사심 없고 겸손하고 똑똑하고 인간적이고 남을 생각하고 인정 많고 공손했는지를 바라보라.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처음엔 물론 그럴 것이다. 이번 경험의 목표는 어제 당신이 했던 일과 행위들을 위와 같은 각도에서 바라보는 데에 이르는 것이다. 당신이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진부하다고 여겨지는 어제 하루의 일과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표들을 가려내는 데에 도달해야만 한다. 그런 결과에 거의 도달했다고 여겨질 때 다시 한번 어제를 되돌아보라. 그리고 이번에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접근해보라. 당신이 어제 했던 행위들과 사고들에서 당신의 폐륜, 해코지, 파괴취미, 원초적인 사악함을 찾아내려고 애써라. 여기에서도 당신의 행동과 감정들이 그저 통상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은 무시해버려라. 어제 당신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에서 천박하고 치사하고 혐오스럽고 악마적이고 잔인하고 이기주의적이고 모사꾼 기질을 확인해주는 사실들을 찾아내도록 하라. 당신이 사형 집행인으로 보이지 않나요? 당신이 성인으로 보이던 근거들보다 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나 그럴듯한 이유들도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 당신의 주위 사람들에게 적용해보라. 당신이 충분히 적용해본 후에는 도덕적 판단과 양심의 심판을 믿으려고 노력하라.